조건 출판 기념회 집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도 오고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는 정말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네, 우리가 오늘 집담을 통해서 비평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좀 잘 그것들이 여러분들 잘 전달되고 비평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신 섹션 발표하실 분은 네 분인데요. 신현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저인 안진국하고 그다음 고동현 선생님, 그다음 백지원 선생님이십니다. 신현희 선생님은 신현희 선생님과 저와 고동현 선생님은 이번에 비평의 조건을 함께 기획하고 인터뷰를 함께 다녔던 저자이고요. 그다음에 백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술세계 전 편집장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매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비평의 대중화에 대해서 신현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시네요. 네, 오시네요. 사회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선생님, 저 여기 앉을까요? 네네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박수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섹션이 비평의 대중화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 요지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평이라는 활동에 수렴이 되는 실천이 가능할까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이 비평이나 예술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 책의 부제인 비평이 권력이기를 포기한 자리에서 라는 여건의 비평이 독자와 어떤 관계 맺기가 가능할까, 얼마나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다중이 다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구체적인 질문들을 나열을 해드리면요. 미술 비평이 병신체 주례사처럼 쓰여야 하고 미술계 안에서만 순환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일반인은 아무도 미술 평론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평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 비평이 관념적 미학에 준거한 권위로 자신의 평론을 정답이 되도록 증명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정치일까? 그리고 그것은 예술의 수용자를 일반화하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렇다고 비평이 타자의 시점으로 읽는 행위가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더더욱 불행한 일일 텐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려를 하려면 현재의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에 현재 이 사회의 환경이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회가 언제나 그랬겠지만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예술의 환경에서는 천재 예술가의 권위도 사라졌고 이론이 다양해져서 비평가는 미학을 무기로 예술의 담론을 주도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소수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굴러갈 수 있고 그리고 4차 혁명으로 우리는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곧 올 텐데 정작 인문학 열풍으로 해서 일반인들의 문화적 소양은 높아졌고 고학력자도 늘어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깨시민이 된 사회 구성원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그리고 누구나 사회 전체 너무 가까워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유튜브니 인스타그램이니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공적인 수위에서 전체 대중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을 충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관심사와 제 질문과 뭐 환경과를 다 고려를 하려 하는 방식으로 저는 사회학에 관심이 또 있기 때문에 한 4명 정도의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예술의 조건, 예술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현재의 조건이 어떠한가를 제가 발견한 바를 아마 중간 보고를 해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잘못 프린트를 해가지고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디스 인사이드에서는 그 선제 전시 같은 경우를 별로 재미없었다 하는 그 너무 간단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귀찮아서 안 찍음 뭐 이런 식으로 미술 전시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많이 낮아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은 근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근대적인 비평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 모델이 하버마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을 디드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드로는 문학통신이라는 신문에 20년간 자신의 평론을 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디드로가 자신이 이 평론 실천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문학통신이라는 대중에게 읽힐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에 피력을 하고 그리고 그 대중 매체라는 것이 담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술이 나아갈 바를 예술이 나아갈 바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라는 담론을 믿는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하버마스와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하버마스의 모델도 담론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하버마스의 전제라고 한다면 근데 그 하버마스가 말하는 그 담론이 이루어지는 여론의 공론장이라는 것이 실은 살롱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살롱이라는 거는 당시에 뿌띠부르주아나 귀족들이만 참여를 할 수 있던 거를 생각하면은 엘리티즘을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학통신에 글을 썼던 디드로도 20년 동안 한 사람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실어온다라는 것도 그것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단편적인 시각은 아닐까? 그리고 네 반도 안 했는데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하버마스에 대한 혐의를 씌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엘리티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랑시에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랑시에르가 생각하기에 예술은 작품을 제작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제작을 하는데 적용되는 감성과 그리고 그것을 통제를 하는 미메시스 그 삼각관계가 있고 그 삼각관계를 보증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의 근데 근대의 랑시에르가 근데 혐의를 씌우는 거는 근대 미학은 그 미학을 학문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그 예술을 미술관에 들여옴으로써 해서 미술 전문가라는 사람의 좋은 취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의 감성은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분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반영한 작품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모 작가는 자신의 전시에서 20개의 사진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관객에게 어느 게 예술이고 어느 게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묻기도 하고요. 전보경 씨의 작품은 평생을 간판업자로 살았던 이 추은교 할아버지를 모셔서 이분이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감성을 미술관에 데려와서 10시간 동안 이분의 감성이 예술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너무 빨리 갔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랑시에르나 한다. 그런데 랑시 하버마스의 제자이기도 하고 했었던 오스틴 해링턴이라는 모델을 생각을 하면은 이분은 또 랑시에르에 대한 화답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 노동자 계급의 감성이 소외됐었다면 노동자 계급 또한 자신의 감성이 무엇인지 규정을 하고 그것을 사회에 소통을 해서 담론을 만들어서 일종의 자신의 그 권리를 찾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노동자니까 나의 감성을 목소리를 높여서 일종의 취향 계급 계급 경쟁에서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랑시에르는 이미 아시겠지만 랑시에르가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포함하는 어떤 논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미적인 것을 만들자라는 후기 저작을 내놓은 거를 생각을 하면요. 그분도 미술관 내지는 미학의 규범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는 논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루만의 논리인데요.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사회를 바라봅니다. 하버마스나 해링턴이나 랑시에르나 일종의 명제를 먼저 제시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체제를 보증한다라는 명제가 있고 그것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옳다라는 그 증명의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데 루마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현상에서 사회학을 시작을 해야지 명제에서 시작을 한다면 잠깐만 읽겠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회학은 명제나 관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제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를 관념의 영역에서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벌어진 일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론이 있지만 그것이 실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거에 다른 말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루만의 이론이 워낙에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를 종합한 거라서 설명을 하기도 어려워서 그것을 그냥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중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루만이 들여오는 두 가지 논리, 논리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인지적 발제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 이론입니다. 인지적 발제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인지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한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인지적 발제론은 우리가 알미 세계를 산출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아는 것을 제가 아는 방식대로 제가 아는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걸 안다라는 것은 의식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것이고 그 의식 차원이 현실에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이 행동으로 전환이 된다는 게 인지적 발제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적 발제론이 전제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랑시에르가 말한 이런 얘기들은 관념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사실 의식 차원에 있는 거여서 사실 남을 안다. 그 의식 차원이 소통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의식 속에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사실 현실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된다는 것이 이 논리의 기본 전제인 건데요. 여기에 루멘이 더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지만 세계가 돌아가는 것, 굴러가는 것은 소통 없이는 소통 없이는 굴러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현상이라는 세계를 보려면 소통을 봐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통할 수가 없고 단지 해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관념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법을 따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친일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당한 법적으로 정당한 프로세스를 통해서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만이 시도를 하는 거는 소통을 보는데 봐야지 세계의 구조를 파악을 하겠지만 소통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후속 소통을 보겠다. 소통이 만약에 사람들의 소통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수용이 된다면 받아들여진다면 후속 소통이 발생을 할 것이고 후속 소통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됐는가에 라는 시스템을 찾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서 제가 찾아낸 결론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통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회 구성원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랑시에르가 옳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저명하고 또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관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를 만드는데 수렴이 된다는 것을 보증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바로 대중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날게요. 그래서 그래도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정민영 선생님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생님도 그거 제가 생각하는 논리를 그대로로 적용을 하셨거나 의도를 하셨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미술이 이러저러하니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잘 알리겠다. 만을 생각을 한 것은 아니시고요. 대중이 독자가 무엇을 원할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에 출판에 따라서 그 기준자로 무엇을 출판하겠다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준자로 저자를 와의 계약을 맺는다는 방법에서 좀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출판이라는 것이 소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출판을 통해서 이 선생님이 금전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책이 잘 팔린다면 딱 그만큼의 숫자만큼은 이분이 이 사회로부터의 자기가 제시한 어떤 방식에 대한 후속 소통 내지는 답을 얻은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2번에 걸쳐서 비전문가의 일반인에게 미술 전시 보고 그것을 비평하는 데 관심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자 하는 그런 모임을 2번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들이 유행을 할 수 있다거나 한다면은 이제는 비평이라는 것도 저절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진화 과정에 내맡기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모임에서는 그 짧게 천자 이하만 써라. 그래서 그거를 다 블로그에 모으긴 하고 있는데 그게 글쎄 이렇게 장밋빛은 아닌 게 일단 그런 이분들이 어느 정도 문화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랑 이야기한다는 거가 일단은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게 하나. 두 번째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비평문을 쓸 때에는 기존의 비평가가 했었던 나는 이런 걸 생각해 라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 있게 내지는 설득력 있게 쓰기보다는 기존의 비평 포맷에 어떻게 맞출까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브루디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회의 다수 객관이 하는데 그 다수는 미술이 가진 천재의 예술가 내지는 학문적인 권위, 미학의 권위라는 거에 대한 선망도
아직까지 많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도 따로 있고 한데 그것을 그 후속 소통을 계속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선생님 그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돼?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돼요? 유튜브 하는데 녹음할 녹음하기 위해서? 예, 마이크입니다. 예, 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이건가요? 그동안에 선생님 소개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 한, 제가 안 한, 늦어서 안 한. 이분이 이제 원어민은 여기 사회주의자인데 저기 여기 책에 안쪽에 꼭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안진국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안진국 선생님은 저기 이렇게 세 명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가장 젊으시면서 당연히 예상이 가지겠지만 진정으로 저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신 분이고 미술 비평가이시고 최근에 그 인터넷에 치면 그 예술과 과학이라든지 그런 것과 넓은 의미에서 철학적 사고에서 예를 들어 복제라든지 이런 것과 네. 연관된 글들을 되게 많이 넓게 이제 얘기하면 많이 써주시고 계시고요. 여기 공조로는 기대 감소의 시대와 근시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현재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문화정책 같은 걸 연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철학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비평만 하시진 않아요. 비평을 저희 젊은 비평가로서 저희 참여해 주시긴 했지만 좀 문화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저희 세 명이 다 그런 사회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랑하시고 싶으신 거 더 있으면 자랑하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진국입니다. 예, 보시라. 우선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보시다시피 비평의 형식인데요. 이 형식을 말하려면 저의 삶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신현희 선생님보다 조금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술 전공자입니다. 미술 전공자였고요. 대학교 때 미술 전공자였는데 문해창작과 여자친구 사귀었었어요. 문해창작과 여자친구 사귀다가 문해창작과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국어국문과를 복수전공 신청했어요. 그래서 국어국문과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국어국문과에서 이제, 그 수업 자체가 약간 소논문 쓰는 수업이었는데, 거기 때 이상과 오바트라는, 이상과 오바트 상관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소논문을 썼고, 그게 너무 좋다고 강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디 좀, 제가 모교인 학교에 기고를 해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마다 약간 이렇게 신춘문예 비슷한 것 같은 그런 거에 기고를 해봐라고 해서 기고를 했는데 거기서 논문 최우수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술 쪽에서는 이제 글을 많이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글을 쓰고 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과에서 돌게 되면서 저한테 이제 글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본인이 하기 힘드시니까 저한테 맡기게 됐고 그런 일들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졸업을 한 후에 이제 작업을 계속 했죠. 작업을 계속 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어떤 공모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이렇게 비평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비평가로 변신할 때 되게 된 게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이제 확실하게 비평가로 변신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같이 작업과 비평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실기를 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국어국문과라는 어떤 글을 다루는 그런 과의 복수 전공이긴 하지만 그런 과를 했었고 세 번째 이제 비평이라는 형태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세 가지 차원이 같이 맞물려 있는 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평이 어떤 형식을 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제가 자주 읽는 게 사실은 미술 비평보다는 문학 비평을 많이 읽습니다. 시 비평 같은 경우는 많이 읽는데 여기 나오겠지만 신영철 선생님을 제가 엄청 좋아하고 그 글을 좋아하는데 그런 비평이 문학 비평 같은 경우는
문학 비평은 문학이라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데 미술 비평은 문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비평의 형식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떤 형태로 우리를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비평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은 공저자인 선생님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평을 보면 이 주례사 비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례사 비평. 저는 주례사 비평이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비평은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비평만 비평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소개랑 분석은 비평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개랑 분석을 비평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소개랑 분석이 비평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개라는 거는 작품 서문을 의미해요. 작품 서문을 의미하고 분석이라는 거는 작업 분석글인데 레지던시 같은 데 작가들 만나면 작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쓰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평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결혼식장을 갔어요. 결혼식장 가가지고 열심히 있는데 주례하시는 분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거 되잖아요. 작가들한테는 전시가 사실은 결혼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인데 결혼을 위한 청첩장 아니면 자료집 같은 거에 비평가들이 그 작가 작업을 뭐 이런 거 좋지만 이건 별로다라고 쓰면 그 작가 입장도 그렇고 그걸 보러 온 사람 입장도 좀 난감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시장의 서문 같은 경우는 저는 전시를 잘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글이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례사 비평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전시 서문 아니면 전시 글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분석 같은 경우,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 작가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작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부족하고 이건 어떡하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글에다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쓰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미 말을 했고, 그걸 공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거는 작품 분석글 정도로 평가해야지 그걸 비평글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평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비평글이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개글하고 분석글이 섞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는 게 비평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비평글, 이 소개글, 이 분석글이라는 거 세 가지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 가지의 속성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뭘까요? 네? 밥벌이요? 맞습니다. 고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이 성격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 서문 같은 경우는 작가가 주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한테 돈을 받았는데 작가를 비난하는 글을 쓰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받아놓고 이렇게 저는 이제 작가들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전시 서문에 자신의 자기 작품 비판하는 글을 쓰셨다 막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하시는 작가분을 몇 분 뵀습니다. 그러면서 필자의 성격이긴 하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제 고려의 주체가 작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작품 분석도 그런 형태인데 비평글을 쓰려면 그 고려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랑 연관되지 않는 형태의 고려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잡지에서의 어떤 리뷰라든가 잡지의 비평 글이 실리는 경우가 가장 비평글다운 비평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레지던시에서의 작품 분석글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1대1로 매칭을 한 상태에서 그런 식의 좀 비난 형태의 분석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저는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될 수 있었던 게, 신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비평이 변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책의 주제이기도 한 권력이익을 포기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성 시대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 자체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평 글이 그 그림을
이론을 많이 배우신 분들의 글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하나의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일 뿐이지, 그게 정확한, 토대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비평 글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적 글쓰기라는 형태고, 두 번째는 문학적 비평은 예전부터 계속 했던 적인 문체를 가진 비평,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는 비평 정도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행적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책의 인터뷰를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엘로 팬클럽이라든가, 현시원 씨 형태의 글쓰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글 쓰는 형태이죠. 이게 작품의 작업과 관련성을 띄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이렇게, 수행성을 가지고 계속 전진한다는 형태로 글을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문학성적인 느낌도 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문학적 비평은 예전부터 있었던 비평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휘의 비평은 저희가, 마지막에 집단 오찬에서 보시면, 권시우 씨의 비평입니다. 예를 들자면, 권시우 씨의 글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언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던전이라든가 뭐 동기화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형태의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씩 뭐 초 레어타임이라는 형태의 글 같은 거 쓰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을요 끄집어서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언어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주목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쓰는 이유가 딱 이건 무슨 뜻이지 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새 언어를 쓰는 방법도 현재의 글쓰기 방식의 좋은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영철 선생님의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신영철 선생님 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문학적인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신영철 선생님의 글쓰기 형태를 많이 이제 처음에 초반기를 많이 따라갔었는데, 나중에 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따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독자적인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과연 작가가 왜냐면 신영철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 시를 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신영철 선생님 글을 읽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주제가 되는 시를 읽어야 될 텐데, 시보다는 문학비평은 더 재밌으니까 문학비평을 읽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딜레마가 생겼죠. 과연 이게 비평이라는 게 문학이라면 비평만 읽어서 될 것인가, 아니면 비평이 잘 설명해 주는 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결론은 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도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실험해 봤던 것들이 있었는데, 실험은 실패했지만 실험해 봤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끝내려고 가는데요. 이런 형태의 이제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거 이상의 시잖아요. 이상의 시였는데, 이상의 시가 시각적인 형태의, 제가 이상의 시 오바트에서 냈던 어떤 형태인데, 문체랑 달리 시각적인 형태의 글쓰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이거든요. 예, 보탑시라고 해서 시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인 거죠. 이런 형태의 어떤 비평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죠. 제가 이제 작가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각작가? 시각적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도했던 건 어떤 거냐면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실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별물, 성자라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성자라는, 발터 벤야민, 맞죠? 발터 벤야민의 성자의 의미에서 성자가 이제 별물이지 않습니까? 별무리들을 가지고, 그 주제가 그거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별무리를 연상시키는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별물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기면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별이 나와서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별무리가 마치 밥알에 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의 시각화와 아니면 이 주제와 맞는 형태의 글쓰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온거를 넘겼거든요. 넘겼는데 나온 온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별 다 지웠어요. 별 다 지워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성자라든가, 그 성자가 이제 우리 미술계에서 반짝반짝하는 어떤 키워드들이 별빛처럼 빛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평적인 글쓰기의 실험을 제가 했고, 그 이제 한계점을 발견했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그런 비평적인 글쓰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좀 고민인 게 작가들을 잘 설명해주는 글도 돼야 되지만 그 하나의 한편의 글도 돼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이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좀 잘 보여줬으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를 자화자찬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고동현 선생님은 이걸 예 알겠습니다. 네. 고동현 선생님은 여러 책들을 많이 내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미술에 관련해서 아주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말고. 네, 해주시고, 네, 연구하셨고, 많은 책을 내셨고요. 지금, 작년이죠. 재작년 소프트웨어에서 굿즈까지라는 미술의 역사를 다룬, 현대미술의 역사를 다룬 책을 냈고요. 지금은, 근간으로서,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근간에 외국에서 지금 외국 원서로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PPT가 없고요. 원래 저는 서서 떠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나요? 네, 그럼 서서 정말 이거는 제가 키네스테틱한 사람인가 봐요. 제가 졸려요, 앉아서. 저는 제가 이렇게 10분만 딱 하려고 하고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할게요. 뭐 미술 비평이 뭔지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작가나 그다음에 큐레이터나 이제 비평가를 순서대로 인터뷰를 해 오고 있고요. 이 책은 실은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어요. 원래 제가 큐레이터 책을 시현 선생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평가를 하자 그러는데 물론 각 인터뷰를 할 때마다 상당히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음으로 콜렉터 책을 하고 싶은데 벌써 그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나라 콜렉터가 누가 인터뷰에 참여해주겠어? 막 이런 식의 이렇게 시니컬한 말을 많이 듣는데 이제 네 번째니까 뭐. 근데 하여간 비평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비평가들은 말이 생명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한다면 얼마나 그 다음에 많이 고칠까? 막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신현 선생님이랑 워낙 안진구 선생님이 비평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해 줘 오시던 분이라서 어느 정도 잘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원래 이 책을 편집회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 초반부터 아마 편집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편집회의만 막 거의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비평가를 섭외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비평가 책에서 비평 인터뷰가 한 20편이 실린다 하면 뭐 적어도 30명 이상, 35명, 40명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 섭외를 해야 하니 누구를 일단은 비평가로 모셔야 될 거와 함께 과연 가능할까 이제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질문이 제일 많이 들겠죠. 비평 인터뷰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뭐가 비평이지? 그렇잖아요. 저희 앞에 이제 시현 선생님이랑 다 안진구 선생님이랑 비평의 정의에 대해서 결국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비평가고 뭐가 전문 비평인이지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이상적으로 말을 해서는 대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인터넷의 일종의 페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더 비평적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비평가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책에 실린 분들은 굉장히 잘 알려진 비평가들인데 이분들만 비평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나중에 이제 디스커션을 우리가 할 때, 토론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한테 굉장히 신랄하게 질문을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일단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페미니즘을 맡았잖아요. 그거는 막 제가 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하세요. 그러면 그냥 저는 해요. 아니, 왜냐면 제가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페미니즘과 연관돼서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면 안 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게 제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영어로 쓰는 되게 큰 책이 나오거든요. 내년에. 거기에 제가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놀랄 일이지만 그냥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뿐인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뭘 또 하냐면 여성 작가를 만나면 혹시 페미니즘 작가라고 얘기하면 뭘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다 그러죠. 뭐 뻔뻔한 패턴이죠. 제 작업을 여성주의로만 봐주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근데 되게 미술계가 여성 성차별이 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배운 여자들이 하는 소리 같이 안 들리냐. 나도 별로 페미니즘 생각 안 했는데 우리 같이 좀 총대도 필요하면 맺어보자.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여성미술이라고 쓰진 않겠지만 배제하진 않겠다. 내 맘대로 여성성이나 여성을 써도 되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지금 전시 도록 얘기하고 뭐 작가가 섭외하면은 글을 쓸 때 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없으려고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내 맘대로 써도 되냐. 왜냐면 또 한계가 있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딴 일을 하겠죠. 그 작가를 위해서 딴 일을 하지 글을 쓰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성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여기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끈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으로는 미술계의 성차별이 되게 커요.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개념적인 얘기 이전에. 왜냐면 제가 인터뷰 책을 하거나 이런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명제를 잘 이해도 못하고요. 명제를 싫어해요. 그게 남성을 싫어하는 것과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겠지만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제가 멜로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정량의 멜로드라마를 매일 봐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무슨 제인 오스틴을 읽은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그 18세기에 그 센서빌리티 문학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센서빌리티 그러니까 미술사가로 되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건 여기서 얘기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여성 작가들을 다룰 때 미술사가들이 뭘 많이 하냐면 굉장히 이전 여성들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이 지워져 있어요. 아빠나 언니나 심지어 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요형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적당한 감각성에 대한 거에 대한 반항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래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소위 원래 그러거든. 내 친구가 그 조지 워싱턴 저서 쓴 애가 그러는데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쌍욕을 많이 쓰신대요. 제가 이런 실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 강의하면서 쌍욕을 되게 많이 써서 그걸 막 지운 거를 살려내느라고. 그러니까 얘는 되게 레즈비언인데 그 대통령이 너무 좋았대요. 그 대통령이 막 쌍욕을 하고 막 싸나운 이미지가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그냥 남자 역사가들이 다 지워버렸군 막. 그래서 저는 이 여성성을 페미니즘이랑 연결실 때 비평이랑 연결실 때 되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감수성의 측면을 부정한다 해도 저는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1분밖에 안 남았죠? 아니. 네, 좀 빨리 해야 돼요. 5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하면, 물론 여성미술 비평하면 이 책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실상. 그 상황을 또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여성미술과 페미니스트 비평과 연관해서 정말 너무 협조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비평가인가요? 제가 여성미술 비평가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죠. 선생님, 저희 여성미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성미술 누군가 얘기해줘야 돼. 지금 미투야. 막 이런데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딱 양무실 선생님 한 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만약
페미니즘 비평과 연관해서 읽을 부분이 세 군데가 있으면 제가 세 군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얘기를 살짝은 했는데 그래도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야겠죠. 제가 실명 거론하는 걸 엄청 사랑하지만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되게 유명한 남자 미술계를 아시는 분은 남자 유명한 비평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약간 그 386 남자들의 낭만이 재수없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솔직히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저는 그렇게 막 저는 모더니즘이랑 다 필요 없이 그런 엘리티즘이 체형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그럴까? 막 이렇게 이게 이쁘지 않고 멋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어떤 이제 386 세대 비평가들이 좋아하는 문인이나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하고요. 어머, 정말 글 되게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렇게 탁 멋있게 던지기에는 제가 미술계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던지면서 얘기하면서 글 잘 쓰고 막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은 막 문학인이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쪽에 굉장히 비평의 형식을 강조하시는 분들을 절대 안 존경하는 건 아닌데 뭐 교수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문장을 화려하게 쓰거나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인터뷰하는데 문어체로 막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솔직히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건 굉장히 막 비웃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은 어떠한 감수성을 갖고 이렇게 멋있게 막 미술 비평이 이래야 된다라든지 미술 비평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되게 듣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쓰여 있는 건 되게 부분이고요. 이게 한 40분에서 이 정도로 줄이거든요. 실제로 만나면 막 3, 4시간씩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심지어 자기 어머님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 남성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수다를 많이 떠시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감수성 이런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수행적 글쓰기 얘기했는데 이영준 선생님과 이랑 또 다른 선생님이 있는데 한 여성 비평가, 젊은 여성 비평가인데 이제 굉장히 자기의 화자를 작가와 수평적 관계에 둬서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식으로 글을 쓴다는 걸 누차 강조했어요. 그래서 듣는 내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비평가라고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책임감은 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래도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반대로 그 여성 비평가는 굉장히 비평을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 단계로 비평을 생각하는데 결국 스스로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다고 했고 오히려 이영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왜 퍼포먼스를 하냐니까 고동 선생님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있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를 잡으면 자기의 정체성이 막 확대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마초네 막 이랬거든요. 막 그런 굉장히 자기가 글로 쓰는 걸로도 모자라서 막 사람을 실제로 보면서 퍼포먼스하는 실은 글 쓰는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화자를 굉장히 젠더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자기를 굉장히 과시하기 위해서 비평을 쓸 수도 있겠구나. 너무 얌전한 이렇게 선비 같은 비평가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진짜 양호시 선생님 만났을 때 모든 의견에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했던 되게 많은 얘기 앞부분은 다 잘라냈지만 우리가 그랬죠. 한국 미술계 점잖은 척하는 선비 같은 거지 같은 조선 남자들 너무 싫지 않냐? 그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신났어요. 그 얘기를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죠. 아니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가르칠 때 뭐 여성 비평이 무엇이냐, 여성이 썼느냐, 여성 작가를 다뤘냐, 젠더의 뭐 불균형, 그런 거는 시험 문제나 나오는 얘기고요. 다 그런 것이 섞여 있죠. 그리고 미술사에서 무슨 거를 다루냐면 남자들이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을 혼돈시키면서 미술의 분야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남성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가진 자의 여유죠.
여성이 여성성을 얘기할 때와 남성이 여성성을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가진 자의 여유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거보다 그냥 우리가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는 양효시 선생님한테 그랑 인터뷰할 때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양효시 선생님 인터뷰 읽을 때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밌을 게 이제 양효시 선생님이 스스로를 또 너무 간지 안 나는 페미니스트로 만들면 그러시니까 명예남성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예남성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남성의 기득권의 어떤 일종의 부합하는 거기에 그러니까 적응한 그런 여성 지식인의 모습. 예, 그래서 명예남성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명예남성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좀 미투 세대에서 너무 페미니즘을 전략화하는 그런 어떤 젊은 세대 작가들이나 일련의 비평가들도 아닌 그 중간에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아, 그럼 또 이 여성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또 꼰대 여성으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좀 비슷한 연령대 여성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되게 젊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학생들은 젊다고 여겨주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또 남성 대 여성인데 여성 안에 또 여성 지적? 그런 저기 측면에서 양효시 선생님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요걸로만 끝낼게요. 이건 결론은 아니고요. 던질게.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막 가르치는데 되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간식을 학생들을 챙겨가는데 제가 딸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요새는 남성 학생들이 굉장히 여성과 디저트 이 취향이 유사하더라고요. 이게 학교에 가면 되게 취향이 유사해가지고 제가 혼돈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뭐 너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네가 왜 자꾸 먹니? 나는 약간 여자들을 생각해 사왔다 그랬더니 그때 서울대 철학과인데 선생님 젠더 감수성이 너무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얻어맞았는데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남자 학생들이 굉장히 페미니즘을 많이 다뤄요. 두 가지죠. 내가 여자니까 내가 페미니즘 같은 거를 좀 좋아할 테니까 페이퍼를 페미니즘으로 주면 점수가 잘 고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건 진보적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페미니즘은 저도 되게 다 우리 모두가 어느 부분에 진보적이면서도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도 여기 나이 드신 남자분들도 막 계시고 한데 굉장히 우리가 복합적으로 우리의 젠더 감수성이 뭐지? 뭐가 적당한 젠더 감수성이지? 막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실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터뷰하고서 저한테 페미니즘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지금 제 현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이건 페미니즘이니까 읽지 말자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내 젠더 감수성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네, 여기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네, 배지원 편집장님이에요. 왜 대단하시냐면요. 저희는 입만 가지고 떠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뭐 고려를 별로 안 주긴 하지만. 근데 아니 그렇지만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근데 젊은 편집장으로서 실제로 이 미술 잡지를 운영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되게 하시고 최근에 장렬하게 전사하기 직전으로 제가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 미술 비평과 자본주의 문제, 사회적 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미술 세계의 편집장님이십니다. 박수로.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미술세계 전 편집장 백지용이고요. 안진국 선생님이 처음에 소개하실 때 제가 뭐 새 매체 창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거 전혀 없는 그 선생님의 희망 사항이신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2013년 2월부터 미술세계에서 기자로 일을 했고 2016년 아마 3월, 4월 때부터 편집장으로 활동해서 2019년 지난달에 11월호까지 만들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인터뷰가 16명이나 되는데 제가 이렇게 대표로 이 출간 기념 집담에 초대돼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특히 또 주제 자체가 경제논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한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논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하잖아요. 밥벌이 문제인데. 근데 비평과 경제 논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됐을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속성, 어떤 비평이란 것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미술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되게 한 차례 강연도 있고 일주일짜리 전시도 있고 무슨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있고 길어야 한 달에서 세 달 되는 일회성 전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전시들이 끊임없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에 전념해서 다양한 것들을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걸 놓치게 되지만 시야에 넣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 비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누군가는 몰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행동이 그 사람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경제 논리라 어떤 그 비평의 조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조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쓰신 세 분의 비평가를 선생님을 비롯해서 미술 비평 활동을 지속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다 좀 어느 정도는 한국 미술계에 헌신하고 계신 좀 존경스러운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계나 이런 미학이라든가 미술사 같은 학계가 있을 텐데 뭐 학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연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단색화라든가 민중미술 논의는 80년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 2000년대가 넘어서서 이야기였던 걸로 알고 있고 반대로 비평가들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요약을 하면 지금 경제 논리를 따지자면 비평의 수요가 없다는 거죠. 경제적인 수요가. 시장 쪽으로 따지면 아주 고가 시장을 빼고 아트페어라든가 중가 시장은 사실 비평가들이랑 거의 대면대면한 아예 다른 개가 되어버렸고 일반적으로 비평계라고 하는 좀 미술 분야 같은 경우도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공공기금이라는 것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비평가가 해야 될 어떤 가치 판단의 일부가 이미 기금에 선정되는 순간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평가들도 고려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되게 영역이 폭이 좁아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 잡지에서 몸을 담았으니까 미술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논의를 해볼게요. 아까 매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 여건에도 7년 동안 일을 했던 건데 최근에 다른 토크에서 저한테 저희 초대해서 물어보셨던 게 어떤 개간지도 많고 웹진도 많이 있는데 전통적인 형태의 미술 잡지가 과연 미술 저널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저널리즘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 질문이 온 다음에. 근데 정기적으로 특정한 관점을 공론장에다 뿌려서 그것에 어떤 공론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저널이더라고요. 그 정의에 따르면 어떤 개간지나 무크지로는 이미 그 정의에서 벗어난 거에 가까울 거고 특히 개간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일어나는 그 수많은 행사를 개간지에서는 이미 많은 걸 놓치고 시작이 되는 거고 일간지 기사들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 뭐 좌우 눈 할 거 없이 일간지 문화면에서 나오는 미술 기사들의 퀄리티는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아니면은 단신으로 처리되고 사건 사고만 부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 저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술 저널은 반대로 비평가들의 생계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미술 비평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토론에 많이 참여하고 뭐 패널로도 참여하고 관객으로도 참여하면 문제가 결국 미술 잡지가 비평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인데 원고료가 도저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고료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미술 잡지들 때문에 한국 미술 비평이 망했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듣고 변명할 것도 없어요 저희가. 근데 그래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자리에 했으니까 저희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변명을 하자면 지금 여기 제 앞에 약 30분이 넘게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미술 세계뿐만 아니고 미술 잡지 보통 4개 말하잖아요. 월간 미술, 미술 세계, 퍼블릭 아트, 아트 인 컬처. 제가 여러분한테 민감한 질문하려고 하니까 뭔가 그 4개 잡지사 중에 한 개라도 정기 구독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뭐 8분의 1 정도 계신 거니까 미술 비평 인터뷰집을 오픈 집담에 참여할 이 하드코어한 미술 애호가들 중에도 미술 잡지를 읽으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업계 정보를 청기 누설을 해드리면 월간지 한 달에 한 권씩 만드는데 그것도 한 수천 부 찍어서 정기 유통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3천만 원 정도예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저런 걸 고려했을 때 정기 구독자가 2,000명이 넘어가면은 저 같은 지금 없는 상태, 지금 잡지가 없어졌잖아요. 2,000명의 정기 구독자 있다고 하면 저는 만들 것 같아요, 책을.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정기 구독자 2,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매체들이. 아마 월간 미술 정도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잡지사들에 있는 기자들도 돈이 없고 원고료는 높아질 수가 없고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제 인터뷰 뒤에 홍경환 선생님 인터뷰가 있는데 그 광고의 그 위험성에 대한 걸 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금 관련된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근데 무크지라든가 개간지들이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기금의 이런 요즘 기금 때문인데, 되게 재밌는 것이, 저한테는 재밌지 않고 불쾌한 것이, 정기 간행물을 내고 있는 매체 업체들은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국가 기금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미 책을 만들고 있고 조금만 지원해주면 아마 이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이 비평가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지원이 되지 않고, 기금이 있으면 만들고 기금이 떨어지면 책을 만들지 않는 매체들은 지원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비단 저희 같은 매체만의 문제가 아닌 게, 대부분의,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은 작가한테 직접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 선정되는 순간 이 작가는 되게 작업을 계속할 그 권한이 생기는 거고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평가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이 사람은 그 공적 영역에서의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그 기금의 일부를 자신이 전시 소문이 필요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그러면은 오히려 비평가가 작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작가가 비평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자들의 운영이 작가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평가는 어떤 서비스 업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비평가들의 전문성을 되게 해하는데 문제가 되지만, 또 반대로 이것마저도 없다면, 여기 계신 여기도 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과연 수입은 어디서 생길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트페어 같은 그 시장과 비평이 어떻게 붙을 것인가는 정말로 저도 아이디어가 아직 없어요.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그분들이 좋아서 사는 작품들과 비평가들이 좋아하는 작품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좁힐 것인가는 더 많은 연구랑 더 많은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기금이라든가 어떤 비평계라고 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매체라든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중립적인 작가라든가 어떤 기관이 글을 의뢰하게 되면은, 저도 그런 그 의뢰를 받는데 그분들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거절하게 되면은 뭐 다음 의뢰가 안 들어올 거고,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은 이 좁은 계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4분만 저한테 원한을 갖게 돼도 저는 미술계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나.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경제 논리로 비평가들이 잘해봐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가가 나섰으면 좋겠고, 만약에 비평가라든가 저처럼 필드에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전문가, 미술을 전공했고 작가들 외에 아까 신현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독자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실험을 해야 되고, 실험을 하려면 돈이 안 든다 하더라도 시간과 인력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되게 힘들고, 어떻게 찡찡거리는 자꾸 시간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책을 내게 돼서 제가 이런 목소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뭐 궁금한 거 있는 거 대답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0분 휴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10분 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한 저희의 발표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10분 아니요?